안녕하세요. 이 선생입니다. 오늘은 그 ERP 회계 2급 이론 4회 그 기출 문제죠. 네, 지난 7월 달에 치러진 기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문제 볼게요. 이론입니다. 경영혁신과 ERP 문제죠. 4개의 문제가 나오죠. ERP 이론에 대한 문제가. 그 1번 문제부터 볼게요. 다음 중 ERP의 도입의 예상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ERP 도입의 예상 효과라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ERP를 도입을 했을 때 뭔가 도움이 되고, 그쵸, 절약이 되고, 단축이 되고, 뭐 이런 그런 그 흔히 말해 영어로 어드밴티지라고 하죠. 뭔가 어드밴티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혜택을 물어보는 거죠. 우선은 뭐 지문에 있는 대로 보면 고객 서비스가 개선된다거나 표준화 단순화 코드화 된다거나 통합 업무 시스템 구축 뭐 이런 내용들은 제가 앞에 1, 2, 3회를 풀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제 동일한 문제를 풀어봤어요. 그래서 뭐 부연 설명을 조금 더 해드릴 테니까 보시면 일단 ERP를 도입하면서 다 이점들만 있는데 4번을 보시면 조금 느낌이 다른 게 사이클 타임의 증가예요. 우리가 그 타임 증가라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시간이 오히려 이제 증가된다는 개념인데 자 뭐뭐 타임 감소가 있어요. 증가가 아니라 ERP 도입 예상 효과에서는 자 리드 타임 그쵸 소요 시간의 이제 단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이클 타임 그쵸 뭐 공정이라든가 어떤 그 회전되는 하나의 어떤 일련의 작업 과정에 들어가는 시간 이런 것들이 모두 감소된다는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상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감소한다는 거지 증가가 아니라는 거죠. 정답 4번이 되겠고요. 이 외에도 또 뭐가 있냐면 또 추가적인 또 설명을 좀 오른쪽에 좀 드려보면 어떤 재고 물류 비용이 감소한다든가 재고 물류 비용이 감소한다든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고객 서비스 개선했죠. 수익성이 개선된다든가 수익성이 개선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생산성 향상 매출 증대 그쵸 생산성이 향상이 되고 또는 이에 따라서 매출도 같이 증가한다거나 뭐 이런 맥락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BPR이 이제 구현된다는 거, BPR이 뭐 지원된다든가 뭐 그쵸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 계획의 소요 기간 단축 이제 뭐 소요 기간 단축이라고 할까요? 소요 기간의 단축 생산을 할 때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된다. 리드 타임 감소 뭐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결산 작업이 단축된다. 이것도 뭐 여러분들 갖고 계신 교재에도 봐도 내용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잘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원가가 절감된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소요되는 시간들이 절감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노력과 비용이 절감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또 있을 거고요. 또 이제 투명한 경영. 투명한 경영. 사실 ERP를 도입을 하면 탈세가 조금 감소한다고 하긴 해요. 근데 일단 그래서 한때 이제 정부에서 뭐 어떤 세제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ERP를 도입한 기업들에 대한 혜택을 준 바가 있습니다. 요즘엔 좀 ERP 도입이 많이 하기 때문에 별로 실익이 없다 그래서 ERP에 대한 어떤 그 정부에서 혜택을 좀 줄이고 있는 입장이긴 한데 어쨌든 투명한 경영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준화 단순화 코드와 모두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이클 타임이 감소된다든가 지금처럼 증가가 아니라 그쵸 감소가 된다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최신 정보기술 도입이 있는데 뭐 이건 사실 생략해도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칠판이라네 제가 문제 안에 판사한 내용들 기준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정답 그래서 4번으로 가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 자 이게 한때는 되게 그죠 많이 나왔던 문제인데 이제 한 1, 2, 3회에서는 조금 주춤했다가 4회 들어서 다시 컴백한 문제인데 속된 말로 솔직히 문제 풀 때 그랬었어요. 영어로 나오는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다 BPR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BPR이 거의 뭐 회차마다 한 번씩 나왔던 건데 일단 내용을 좀 볼게요. 다음 보기의 괄호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알맞은 용어는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ERP 도입의 성공 여부는 괄호 열고 닫고를 통한 업무 개선이 중요하며 이 괄호 열고 닫고는 원가, 품질, 서비스, 속도와 같은 주요 성과 측정치의 극적인 개선을 위해서 업무 프로세스를 급진적으로 자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뭐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재설계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자 업무 프로세스,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리엔지니어링 한다라는 뜻이죠. BPR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업무 재설계 자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쉽죠?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 3번 보겠습니다.
이건 뭐 지난번에 한번 나왔던 문제인데 다음 중 기업 운영을 위한 전략적 부분을 지원하고 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전략적 기업 경영, 이걸 SEM이라고 하죠. SEM을 구성하는 단위 시스템. 자, SEM을 구성하는 단위 시스템. 우리 이 SEM을 구성하는 단위 시스템은 몇 가지가 있냐면, 자, 첫 번째, 자, BSC가 있어요. BSC는 옆에 나와 있지만 그 성과 측정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ABM, 활동 기준 경영 시스템. 그다음에 VBM, 부가가치 경영 시스템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SFS, SFS 시뮬레이션, SFS 해서 전략계획 수립 및 시뮬레이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두 가지는 설명이 됐고요. 이것은 부가가치 경영 있고요. 부가가치 경영이 VBM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략계획 수립 및 시뮬레이션. 전략계획 수립 및 시뮬레이션 해갖고 이렇게 네 가지가 바로 전략적 기업 경영을 구성하는 단위 시스템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다. 자, 좋습니다. 4번 문제로 넘어갈까요? 4번. ERP 구축 절차 중 모듈 조합화, 테스트 및 추가 개발 또는 수정 확장 기능을 하는 단계는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키워드가 어디 있죠? 모듈 조합화죠. 모듈 조합화. 그 다음에 테스트, 추가 개발. 자, 수정 기능 확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구축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자, 우리가 그죠? 첫 번째로 분석 단계가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설계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구축 단계, 구현 단계가 있죠. 그럼 모듈 조합하는 구축 단계에 속합니다. 일단 그렇게 답을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거는 좀 살짝 암기 사항에 가깝죠. 그래서 이 내용들은 교재 보면서 또 정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5번을 볼까요? 5번. 자, 5번.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은 근본적 질적 특성과 보강적 질적 특성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 중 목적 적합성과 함께 재무정보의 유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1차 특성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표현의 충실성 또는 충실한 표현,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6번. 미수수익과 같이 미래에 수취할 금액에 대한 자산을 관련된 부채나 수익을 함께 인식하는 회계 과정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가? 우리가 미수수익이다, 미지급 비용이다,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뭐 선수수익이다, 선급 비용이다, 이렇게 그죠? 기말 결산 정리, 수정 분계를 하는 이유. 자,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기말 수정 분계를 하는 이유는 과연 왜 하느냐? 사실은 죄송합니다. 수익 비용 대응이 아니라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발생주의 때문에 하는 거죠. 발생주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는 바로 딴 데 없고, 자, 바로 발생주의 때문에 하는 거다. 자, 발생주의 때문에 바로 이 손익의 자, 예상 또는 발생, 자,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모두 자, 발생주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수수익, 미지급 비용,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모두 발생주의 때문에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손익의 이연이 있죠. 손익의 이연. 자, 이것도 자, 선수 수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급 비용. 자, 이것도 사실 엄밀히 따지면 뭐 수익 비용 대응도 있지만 좀 더 무게를 둔다면 발생주의 때문에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1번으로 가고요. 자, 7번 문제로 볼게요. 너무 쉽죠?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분류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1번 답 수입인지인데요. 수입인지는 세금과 공과입니다. 뭐 이건 잠깐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수입인지와 수입증지가 있어요. 수입인지라는 게 있고요. 수입증지라는 게 있는데요. 계정 과목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수입인지는 세금과 공과가 맞습니다. 인지세라는 세금이 있어요. 그래서 세금과 공과금 이게 맞고요. 그 다음에 수입증지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급수수료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 또 K랩
한국세무사에서 진행하는 전산회계 자격증 시험에서는 수수료 비용이라고 하죠. 네. 두 개가 같은 개념인데 뭐 용어만 좀 달라요. 사실 이건 두 개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 수입인지는 세금과 공과, 수입증지는 지급수수료 내지는 수수료 비용 처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좀 평이하죠. 8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보기는 주식회사 생산성에, 자, 2014년도 손익계산서 작성과 관련된 자료이다. 자, 이 문제는 물어보는 건 항상 우린 조심하셔야 돼요. 뭐예요? 영업이익은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영업이익. 자, 우리 손익계산서를 이제 구하는 공식을 보면, 당기순이익 구하는 쪽을 보면, 우리 매출액에서, 그죠? 매출 원가를 빼요. 네, 매출 원가를 빼요. 그러면 뭐가 나오죠? 네, 맞아요. 매출 총이익이 나와요.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요. 매출 총이익에서 뭐를 빼줍니까?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줘요.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주면 뭐가 나옵니까? 그쵸,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요. 그쵸,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영업의 비용을 차감하고 나면 뭐가 나옵니까? 그쵸, 법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나오죠? 그쵸? 자,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나왔어요. 그 다음 뭐 하면 되죠? 법인세 비용 또는 법인세 등을 빼주시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뭐가 나옵니까? 당기 순이익이 산출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 끼워 넣으면 되는 거죠. 자, 이제 매출액은 얼마예요? 22만원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출 원가는, 그죠? 매출 원가는 이제 됐고, 매출 원가는 12만원이래요. 마이너스 12만원. 자, 이렇게 하면 매출 총이익은 얼마가 되나요? 그죠? 10만원이 되게 되는데요. 자, 10만원이 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그냥 진행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가 또 있어요. 뭐냐면 밑에 보시면 이제 일단 뭐 쭉 일단 하고 나서 설명을 드릴까요? 그래요. 급여가 2만원 있죠. 그 다음에 자, 매출 할인이 나와요. 매출 할인 좀 있다가, 그 다음에 광고비, 접대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급여 2만원, 광고비 만원, 접대비 15,000원, 그리고 감가상각비. 얘네들 모두 다 뭐예요?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죠. 요것이 65,000원인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 우리 매출 할인 있죠? 매출 할인 여기서 안 빠졌다고 가정을 하셔서 빼기 2만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 8만원이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아니라 8만원이 이제 매출 총이익이 된다. 그래서 이제 15,000원이 영업이익이 계산이 돼서 정답은 이제 1번이 되게 되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요걸 좀 이제 2만원에 대해서 고려를 안 했었는데 문제를 쭉 풀어보니까 이제 매출액이, 여기서 이 매출액은 총매출액의 개념으로 보셔야 되고요. 총매출액. 그래서 매출 할인을 빼서 이렇게 순매출액을 구해 주시고 그리고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함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미수수익이라는 부분하고 성급보험료가 있는데 이것은 아예 고려를 하지 않아요. 일단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 됐고, 나머지 쭉 더 가보면, 자, 또 뭐가 있어요? 우리 이자 비용 있죠? 이자 비용이 7,000원. 여기 이자 비용이 7,000원. 그 다음에 단기후회증권 평가액이 5,000원. 그래서 더하고 빼고 해주면 이제 그쵸, 13,000원이 나오죠. 이게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되게 되는 거고, 법인세 등이 없다면 당기순이익은 13,000원 보고 된다. 뭐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푸는 요령이 조금 이제 그죠, 여러분들 알고 계신 내용과 조금 다르긴 한데, 몇 가지 좀 단서 조항을 주었으면 좋았을 법했던, 좀 아쉬웠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답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구하시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15,000원,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까요? 9번. 다음 보기는 주식회사 생산성의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된 자료이다. 토지 자산의 취득 원가는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걸 또 이제 공식화 시켜보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토지 가격, 그죠? 토지의 이제 구입 가격 있죠. 구입 가액. 취득 원가죠. 더하기, 자, 각종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부대 비용을 더해요. 자, 이렇게 부대 비용을 더한 다음에 다시 빼기, 자, 뭐가 있어요? 더하기, 참. 예. 만약에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했을 경우에는, 자, 구건물 철거 비용을 더해주고요. 그 다음에 철거와 관련되어 있는 철거 부산물 매각 수입을
빼주시는 거예요. 이건 비용이 아니에요. 이거 더하는 것도 아니고, 얘는 비용이 아니고 더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서 더해주고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 이제 취득 원가가 제대로 된 금액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밑에도 이렇게 써볼까요, 그냥? 제가 이렇게 좀 써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자, 우리가 구하는 토지의 취득 원가가 계산이 된다라고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계산해 보면 토지와 건물의 일괄 구입 가격이 나오는데, 사실 이제 이게 이제 45만 원이죠. 자, 45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자, 취득록세 요게 4만 원이에요. 더하기 4만 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재산세는 사실 그쵸, 보유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보유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취득할 때 들어간 부대 비용이 아니고요. 중개수수료도 사실은 그쵸, 부대 비용이니까 더해 주셔야 돼요. 더하기 10,000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공정평가액이라는 게 나와요. 공정평가액. 사실 지금 이 문제는 얘도 없고 얘도 없으니까 이제 그냥 취득 원가가 들어가면 되는데, 이제 요걸 다 더해 보면 이제 얼마가 되냐 하면 딱 50만 원이 나와요. 여기까지 하면. 그죠? 자, 50만 원이 나오죠. 50만 원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전체 취득 원가인데, 이게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이것은 일괄적으로 구입한 일괄 취득 원가예요. 그런데 토지에 대한 것만 따로 구하면 얼마인가 물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일괄 취득했을 경우에는 전체 총액 곱하기, 자, 그 공정가액 있죠. 자, 취득가액. 그러니까 취득가액부터 먼저. 총액이라고 하면 좀 저기 하니까 취득가액이라고 합시다. 자, 전체 취득가액, 취득원가, 원가 곱하기 총액, 공정가치 총액분의 토지분을 나누시면 돼요. 이것을 안분 계산한다고 말하는데, 요것을 이제 그대로 보여드리면, 일단 취득원가가 50만 원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두 개를 더해요. 왜? 건물하고 토지 공정평가, 이게 60만 원이거든요. 60만 원 분의 얼마입니까? 48만 원이 토지분 원가예요. 그럼 이것을 약분을 하게 되면 이게 0.8이 나와요. 즉 80%라는 얘기죠. 그래서 50만 원 곱하기 0.8. 그래서 토지의 취득 원가는 40만 원이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까지도 갈 문제는 아니었던 거죠. 사실 이제 여기까지 갈 문제는 아니었던 건데, 이제 제가 이제 토지에 대한 내용들을 쭉 다 언급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설명드렸고, 사실은 이렇게 구한 금액을 갖다가 밑에 이렇게 원가에서 안분 계산을 통해서 토지의 정확한 취득 원가를 구하는 그런 류의 문제 풀이 방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건 이제 지금 언급해드린 게 뒤에 요 또 문제가 나오니까 그래서 설명드린 거고, 일단 요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공정가치 비율로 안분한다. 그런 내용들에 대한 계산형 문제였습니다. 정답 그래서 4번이 되겠다. 자, 10번 볼게요. 10번. 역시 유형자산에 대한 문제죠. 생산성은 건물의 도색비 2천만 원을 장부 금액에 계상하였다. 어떤 결과가 예상되는가? 우리가 이제 도색비라는 게 뭐냐 하면, 이제 도색비 또는 도장비라고 하기도 하고요. 사실 이것은 이제 뭐냐면 페인트 칠한 거예요. 네, 페인트 칠. 페인트 칠. 즉 뭐냐면 페인트 칠하는 얘기는 수익적 지출이기 때문에 수선비, 즉 비용 처리를 했었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즉 비용 처리를 했는데 장부가액에 계상했다는 얘기는 비용을 뭘로 계상했다고요? 자산으로 처리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잘 보세요. 자, 비용 처리할 것을 갖다가 자산으로 처리했다는 얘기는 그것만큼 어떻게 돼요? 그쵸? 이익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쵸? 이익이 과대계상. 물론 자산에 처리했어도 감가상각이랑 방법을 걸쳐서, 그쵸,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제 비용 처리가 되긴 하는데, 단기에 비용 처리했던 거랑 자산으로 더했다가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이 되는 거하고는 금액 차이가 나겠죠. 아무래도 이게 더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익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익이 올라가니까 세금이 많이 나오겠죠. 정답 2번이 되겠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비밀적립금 발생, 사실 이건 아니고요. 1번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일단 아니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가 과소계상된다? 아니죠. 감가상각비가 그렇죠, 자산 처리가 되니까 과대계상이 될 거고, 당기순이익이 오히려 과대계상되니까 법인세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답 2번이 되겠다. 11번.
자, 11번 문제 볼게요. 주식회사 생산성이 2014년도 중에 매입한 상품 금액이 100만원이었다 라고 돼 있어요. 기초상품 재고액이 10만원이고 기말상품 재고액이 30만원이라면, 자, 그러면 당기 중 회수한 현금이 50만원일 때 기말 매출 채권 잔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리고 기초 매출 채권 잔액은 없었고 전액 외상으로 판매했으면 매출 총이익률은 20%다. 자, 그럼 이제 요걸 좀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일단 이건 매출원가 구하는 공식부터 생각해 볼게요. 기초 상품 재고액이 10만원 더하기 당기 상품 매입액이, 그쵸, 1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마이너스 기말 재고액이 30만원. 그럼 우리는 뭐를 구할 수 있죠? 매출원가를 구할 수 있죠? 80만원이 매출 원가라는 거죠. 얘가 뭐예요? 매출 원가다. 그럼 우리는 이런 공식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빨간색 펜을 좀 써보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뭐가 나오나요? 그쵸? 매출 총이익이 나오죠. 이런 결론을 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얘기는 조금 이따 보고요. 단 기초 매출 채권 잔액은 없었고 전액 외상으로 판매하였으며 매출 총이익률은 20%이다. 자, 매출 총이익률이 20%래요. 그럼 얘가 20% 비중을 차지한다면 보나마나 얘는 80%인 거고 매출액은 100%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면 자, 답이 나오죠. 얘가 80만원이라면 얘는 보나마나 20만원이라는 거고 원래 매출액은 100만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매출액이 100만원인데 이게 모두 외상으로 판매가 됐고 이 외상으로 판매된 금액도 역시 100만원일 거예요. 그런데 회수한 현금이 50만원이고 기초매출채권 잔액이 없었다는 얘기는 이 100만원 중에서 회수한 금액이 50만원이니까 회수한 금액을 빼고 나면 기말 매출채권 잔액은 얼마가 되겠어요? 50만원으로 남겠죠?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다. 자, 이 내용은 일단 매출원가를 구한 다음에 그 매출원가에서 원가율 비중이 80%라는 거, 원가율 비중이 80%인데 80만원이라는 얘기는 보나마나 매출액은 100%일 테니까 매출액은 100만원이라는 결론에 도출하게 될 것이고 그 100만원이 전부 다 외상 매출금이었다면 기초의 매출채권 잔액이 없었던 상태에서 회수한 현금이 50만원이다 라고 하면 얼마가 남겠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죠. 정답은 50만원 밖에 안 남았겠죠. 정답 그래서 3번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요거 제가 한 얘기가 좀 이해가 안 가시면은 처음부터 리와인드 하셔갖고 돌려보기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구간을 돌려서 한번 보시고 뭐 정지를 해서 여러분들 한번 이해를 해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가시면 뭐 저한테 카톡을 주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11번도 풀어봤고요.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2번. 다음 중 사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액면이자율이 시장이자율보다 낮으면 할증 발행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틀렸죠? 액면이자율이 시장이자율. 자, 우리 이자율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좀 먼저 드려볼까요? 우리 이자율 측면에서 봤을 때 사채의 발행 관계를 보면요. 자, 우리 이자율을 봤을 때 우리가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 우리 액면 이자율을 다른 말로 표시 이자율이라고 하고요. 시장 이자율을 다른 말로 유효 이자율이라고 합니다. 이 둘 관계가 서로 같다면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액면 발행이라고 그래요. 액면 발행. 그러면 액면 이자율보다 시장 이자율이 더 크다. 자, 시장 이자율에 대비해서 내가 발행하는 액면 이자율이 더 적다라는 것은 할인 발행이라고 합니다. 그럼 보나마나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할증 발행이 되겠죠. 그렇죠? 이해가시죠? 이 내용은. 그래서 할증 발행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자, 그럼 뭐 이것만 가지고 그죠? 일단 판단할 수 있겠지만 하나 더 우리가 발행 금액을 가지고도 볼 필요가 있어요. 발행 금액. 발행 금액은 조금 틀려요. 만약에 자, 액면 가액과 자, 발행 가액을 놓고 봤을 때 자, 액면 가액과 발행 가액이 서로 같다면 이것은 액면 발행이라고 합니다. 뭐 이거가 똑같죠? 자, 그런데 액면 금액보다 발행 금액이 더 만약에 많다고 하면 이때는 할인이 아니라 할증이에요. 왜요? 내가 만기에 갚아야 될 돈보다 그죠? 들어온 돈이 더 많이 들어왔으니까
발행이라는 건 들어온 돈이거든요. 발행 금액을 봤을 때. 그 다음에 반대의 경우라면 할인이 돼요. 이건 이자율하고 조심하셔야 돼요. 반대로 움직이죠. 반대로 꼭 이대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액면은 같지만 나머지 그렇다는 거. 자,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을 해보면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낮다면 할증 발행을 한다. 낮다면 할인 발행을 하는 게 맞죠. 1번은 그래서 틀린 거고,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이 같다면 액면가 그대로 발행한다. 이게 맞죠. 사실 1번, 3번, 4번 내용을 모르신다 해도 2번이 똑 떨어지게 딱 맞는 설명이기 때문에 대충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통박이라고 하죠. 대충 찍어서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아무튼 뭐 그렇다는 얘기고,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은 맞고요. 3번을 보시면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 사채는, 예, 맞아요. 사채는 자금 조달을 위해서 공적인 시장에다가 내놓고 발행을 하는 것이 자금 조달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발행회사 입장에서는 금융자산이 된다? 아니죠. 발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금융자산이 아니라 금융부채, 즉 사채라는 금융부채가 되는 거죠. 부채가 되는 건데, 구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금융자산, 만기보유증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기보유 금융자산이라고 하죠. 될 수가 있지만 여기서는 틀렸어요. 그래서 사채 발행 시 직접적으로 발생한 사채권 인쇄비, 광고비, 발행 수수료 이런 사채에 관련되어 있는 부대 비용은 사채 발행비라고 하는데 계정은 아니고요. 사채 발행비에 대한 회계 처리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 가산을 하는 것이 일단 원칙이고요. 만약에 할증 발행일 경우에는 사채 할증 그쵸 발행 차금에서 차감하는 계정으로 처리를 합니다. 주식이 이렇죠. 주식 발행 재비용, 신주 발행비의 경우도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서 가산하거나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 가산하거나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차감하듯이 사채 역시 사채 관련 부대 비용은 사채 발행비라고 하는데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 가산하거나 사채 할증 발행 차금에서 차감하게 된다. 그러니까 별도 처리가 아니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시고 다음 넘어갈게요. 13번. 그죠. 여러분들 수준을 무시하는 문제죠. 다음 보기의 자료를 보고 계산한 자산총액, 부채총액, 자본총액 순서대로 바르게 짝지은 것은 무엇인가? 보나마나 이 문제는 자산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부채고 자본이 그 다음일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자본부터 풉니다. 자본을 골라볼까요? 자본이 뭐가 있는지. 자본을 보시면 뭐가 있을까요? 쭉 보니까 자본이 없어요. 그러면 부채부터 구하면 되겠네요. 자, 부채는 그러면 쭉 보니까 미수금 자산이고요. 현금 자산이고 미지급금 부채예요. 15만원. 단기금융 상품 자산이고요. 지급보험 부채예요. 외상매출금 자산이고요. 받으러옴 자산이고요. 외상매입금 부채예요. 이 세 가지를 더하면 115만원 나오죠. 다른 거 115만원 없으니까 사실 2번이 답이긴 한데, 자, 출제자의 어떤 성의를 생각을 해서 T계정을 그려놓고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리가 부채를 다 더해봤더니 얼마다? 115만원이다. 그럼 자산을 다 더해볼까요? 50만원, 10만원, 20만원, 20만원 뭐 다 더하면 얼마 갈까요? 자산의 총액은 165만원이니까 보나마나 자본은 얘에서 얘 빼주면 되는 거죠. 항상 둘은 항등식이 성립을 하니까. 그러면 얼마예요? 50만원이 되는 거겠죠. 끝. 답 2번이에요. 14번. 이런 거 참. 예, 4번이 정답이죠. 차변에 올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수익의 발생은 대변이죠. 거래 판료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죠? 답 4번. 15번 보겠습니다.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은 이런 한자어를 보고 점입 가경이라고 하죠. 가면 갈수록 더한다. 그죠? 14번, 15번을 틀린 학생들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죠. 3번이 정답이죠. 구매하기로 계약한 것만으로는 회계상 거래가 아니죠. 자, 우리 회계상 거래를 인식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만족시켜야 돼요. 1. 뭐예요? 자, 자산, 부채, 그쵸? 자본 등의 재산 상태의 변화가 있어요. 재산 상태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 변화 자체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금액으로 측정 가능해야 됩니다. 재산 상태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금액으로 측정이 가능해야만 거래를 인식하기 때문에 3번은 회계상 거래가 아니죠.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16번 보겠습니다. 또 나왔네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관련된 분류 문제인데, 다음 중 통화대용증권. 통화대용증권이 뭐예요? 통화는 그죠? 오고 가는 돈이죠. 화폐. 대용증권은 뭐예요? 돈은 아니지만 돈처럼 쓸 수 있는 증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표는 통신비 또는 소모품비라는 계정 과목을 씁니다. 정답
1번이 틀렸죠. 자, 그 다음 17번. 다음 보기의 내용에 대한 분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음 중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월 말일 현재 결산 시점에 실제 현금 잔액이 50만원. 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이게 현금 과부족에 대한 문제인데요, 여러분. 현금 과부족. 근데 12월 말이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기말 결산 시에는 어쨌든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하지 않고 잡손실이나 맞아요.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통 원칙이기 때문에 현금 과부족 계정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우리가 실제 현금 잔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부상 잔액이 서로 있어요. 근데 이게 서로 이제 일치하지 않으니까 현금 과부족이잖아요. 그죠? 일치하지 않는데 현금 잔액은 50만원이고 장부 잔액이 45만원이라는 얘기는 내가 그죠? 5만원이 어디서 들어왔는데 또는 비용을 뭐 이중 기장했거나 어쨌든 5만원이 실제가 더 많은데 장부상 지금 적은 거죠. 그럼 뭐예요? 실제 기준으로 5만원을 더하는 회계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더 해줘야 되니까 과잉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 과부족이라는 게 뭔가요? 현금 그쵸? 과잉, 현금 부족액이 있을 때 처리하는 임시 계정인데 기말 결산 시에는 이 임시 계정을 쓰지 않고 막바로 대체한다 그랬어요. 정답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자, 18번 문제. 자, 이것도 너무 공식에 대한 문제인데 사실 늘 이제 트레이닝 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렵지 않습니다. 보시면 다음 보기에 다의 괄호 안에 들어갈 계산식 용어를 순서대로 바르게 짝지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자, 순매출액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총매출액에서 애누리, 할인, 환입을 빼주면 돼요. 순매입액은 총매입액에서 애누리, 할인, 환출. 근데 이제 총매입액이 뭐예요? 취득원가 더하기. 이제 이 총매입액이라는 게 우리가 취득원가 더하기 각종 그쵸? 부대 비용을 더하는 것을 총매입액이라고 하죠. 자, 이런 것들을 총매입액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품 매출 원가는 기초 플러스 단기 마이너스 기말 상품 재고액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가가 기말인 게 1번 아니면 4번밖에 없으니까 일단 2, 3번은 답이 아닌 거고, 그 다음에 순매출액에서 상품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잖아요. 두 번째가 매출 총이익은 얘인데 얘는 영업이익이라고 됐으니까 틀렸죠. 딱 여기만 봐도 답은 나는 뭐예요? 그러니까 답은 4번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건 매출 총이익이에요. 매출 총이익. 자, 그럼 이제 다를 보시면 매출 총이익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 그때 영업이익이죠. 정답은 4번. 즉 손익계산서 관련 공식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19번. 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자, 너무 황당한 문제죠. 예.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금액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금이라 그래요. 계정과목은 예수금이고 예수금은 부채로 분류하죠. 부채 중에서도 유동부채에 속합니다. 상품 이외의 것을 외상으로 구입했다고 하면 외상매입금이 아니라 미지급금인데 얘도 역시 어쨌든 부채에 해당이 됩니다. 금전을 빌려주고 차용증서를 받았다. 이것은 대여금, 즉 자산이죠. 유동자산이죠. 뭐 1년 이내라고 가정을 하면 유동자산이 되겠죠. 얘는 자산이에요. 자, 주문받고 계약금을 받았다라고 하면 선수금이라고 합니다. 선수금은 얘는 뭐예요? 부채가 되겠죠. 아주 원초적인 얘기죠. 정답 3번으로 가겠습니다. 20번. 자, 또 뭐 원초적인 문제가 나왔는데 감가상각의 3요소가 아닌 것은 1번을 제외한 나머지가 3요소예요. 취득원가, 잔존가액, 내용요소. 우리가 연극에도 그게 3요소가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감가상각도 3요소가 있는데 감가상각의 3요소는 취득원가, 잔존가액, 내용요소. 그래야 감가상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회계 2급 4회 문제를 풀어봤고요. 이제 요 다음부터는 실무 이론 문제를 같이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